오늘의 포커스는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제 취임 한 달을 맞이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덤벼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야 살까 말까다 라는 주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됐습니다. 여의도 사투리를 늘 강조해 왔습니다만 정작 본인은 여의도 사투리에 함몰됐던 한 달이었다라는 게 저의 시각인데요. 여의도 사투리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게는 뭐 달콤하지만 쓰디쓴 기간이 아니었을까.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했을 때는 마치 우주 대스타인 마냥 여의도, 전국 팔도를 다 휩쓸고 다녔던 한동훈 위원장입니다만 비대위원 임명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 즉 김건희 리스크가 등장하고 난 이후엔 거의 이분이 하는 말은 대부분 다 여의도 사투리였었죠.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커다란 장벽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 한계가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 지지도, 국정 지지도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 어떤 당무 수행 지지도, 그리고 개인 대선 후보로서의 적합도, 선호도라는 것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이 불행 중 다행, 혼자만 사는 그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다시 한번 2차전을 치르거나 기사회생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동훈의 기회는 별다른 게 아니고 내부 권력 싸움에서 어찌됐든 우뚝 서서 자신을 중심으로 치르는 총선을 맞닥뜨려야 된다. 즉 지든 이기든 간에 한동훈 중심이 되는 여당의 싸움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벌써부터 사실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이런 거 보면 45%가 이재명 대표고 42%가 한동훈이던데 그거야 양자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대개 그것이 적합도든 선호도든 지지도든 양자 대결 구도가 나오면 일단 시쳇말 좀 나쁜 표현으로 맛이 간다고 하더군요. 즉 이성적인 상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5천만 국민 중에 한 2,500만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의 어떤 위기를 좀 극복하고 대선 후보로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을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법을 아마 골몰하지 않을까 싶은데 해법이 그리 어렵지 않아서요. 여당의 인사들과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와 공천의 잡음을 잘 마무리해서 이번의 위기를 넘어가는 그림. 그래서 총선을 자신의 주도로 치르고 지더라도 젖잘싸가 되는 그림.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불리한 지형을 아무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도 어떤 정치적인 자신의 역량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지금 이대로 총선을 치렀다가는 마리오네트, 아바타, 거수기 정도로 자신의 역할이 규정되는 것은 지양할 터이니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결국엔 김건희 리스크를 이겨내야 될 것이다. 대통령과의 2차전을 불가피하게 치르게 되고 자신은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야 되겠죠.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또 서초동 문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장면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말도 과감하게 내뱉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않는다면 그냥 죽는 길이다. 근데 이런 인물들이 우리 정치사에 없었냐? 있었죠. 한 달이 뭡니까? 2달 가다가도 사라지고
석 달 가다가도 사라지고 마치 대통령 후보가 될 만큼의 정치적 파급력을 가진 인물 마냥 분류가 됐다가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정치판이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 몸조심 하다 보면 결국 이 판에서 한동훈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20년 지기 선배인 윤석열과 싸워도 살아남을지 말지 모를 판에 지금 이렇게 몸조심을 하다간 결국 사장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의 비대위원장, 지난 한 달이란 기간 동안 후회가 드는 부분도 많을 텐데요. 섣불리 어떤 판에 말을 뱉었다가 실수가 탄로나기도 하고 즉문즉답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질문들을 피해 다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의 비대위원장을 보여주게 된다면 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큰 기대를 걸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과거를 바로잡고 단박에 여당의 당수로 거듭나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다. 멀리 가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 아주 가까이에 있다. 근데 과연 한동훈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지라시를 보면 총선 끝나고 해외로 출국할 거란 지라시까지 돌더군요. 그만큼 여의도 정가는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해내는 것도 자신의 역량이겠죠. 두고 보시고요. 한 달이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양승태 1심 무죄, 이것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어떤 것일까? 둘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 사법의 정치화를 결국 재판대 위에 올렸는데 47개가 무죄가 나왔다. 재밌는 장면은 여야 모두 어떠한 논평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법농단을 단죄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았었고 그 요구의 칼로 등장한 것은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 한동훈 3차장이었죠. 즉 47개 혐의를 기소했던 검찰은 윤석열의 검찰, 한동훈 차장 시절이었고 당시의 임기는 문재인 정부였다. 즉 여든 야든 자유로울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려 1811, 277회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나온 것이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판사 블랙리스트, 즉 자신들에게 비판을 하는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옥죄었던 사실관계는 변하지 않으나 이 무죄의 실제 디테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본다면 무죄가 무죄이진 않다라는 것이 정설인 것 같습니다. 핵심 쟁점이 직권남용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대법관이 다른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즉 남용할 직권이 없으니까 무죄였다라는 판결입니다만 좀 개운치 않은 뒷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봐주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검찰의 기소가 이게 뭔가 불신을 자초한 기소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었는데 이때 사법부 적폐청산을 앞세워서 노골적으로 인사 물갈이를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비판을 받아야 되겠는가? 여러 각도에서 따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법농단이라는 게 실제 있었느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법적으로 무죄가 나온 것은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냐? 법적으로 우리가 다 무죄라고 해서 다 무죄가 아니었던 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별장 성접대 의혹이 있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경우에도 무죄가 났었는데 그게 진짜 무죄일까?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건 역시 1심 선고이고 따져봐야 될 디테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요. 47개 혐의에 대한 무죄를 다 다룰 순 없겠지만 심지어 판결문조차 지금 다 제대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모든 것을 다 따지긴 어렵지만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일이 가려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정치적 구도에 짜 맞춰져서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정치 검사들은 죄가 없는 것인지, 이 정치 검사들이라고 운운을 합니다만 사실 사설에서 이름들을 명시한 신문들은 몇 안 됩니다. 윤석열 지검장, 한동훈 검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중동은 그렇지 않았더군요.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언제까지 봐야 될 것인지 그 방증을 우린 지난 금요일에 이미 목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테니 하나하나 따져서 두 번 다시는 이런 무리한 기소, 실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했으면 될 텐데 증거가 없었다? 내지는 공모 혐의가 없다? 이런 것들로 그냥 받아들여지고 끝내야 될 사안인 건지 잠시 뒤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다시 거부하려 든다고 하더군요. 암초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을 따다 비판을 좀 하자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건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 즉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 것이죠.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고 예고된 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도 유감이라고 표했고 여당도 이런 입장을 내놨으니 말이죠. 그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런데 오히려 여당의 입장을 너무 많이 협상 과정에서 들어줘서 유가족들에게 핀잔을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야 될 만한 그런 특별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상황마저 고려되지 않고 합의 불발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관행을 운운한다니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좀 다소 염치가 없는 것은 아닌가. 실제 이 협상을 했었던 박주민 원내수석부 대표도 어떤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여당과 대통령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특검도 특별법으로 발의가 되고 또 국회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유족들의 심정이겠죠. 합의 처리에 가장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은 유족들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무한정 지체될 수밖에 없는 이런 특별법 정국,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또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하려 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 언론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주장은 사실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래전부터 특별법에 따라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었고 이태원 참사가 언제적 일인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고 책임을 사실 졌다면 이런 특별법은 탄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정부가 잘만 해줬다면 국회가 이런 요구를 받을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더불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부에서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것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이런 특검에 대한 요구나 특별법에 대한 요구가 있을 리 만무하겠죠. 주말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의 탈당파로 구성된 미래대연합이 가칭 개혁 미래당을 창당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개혁 미래당. 사실 개혁 신당도 있고요. 개혁 연합 신당도 있고요. 개혁 미래당도 있고요. 다 개혁을 좋아합니다.
뭐 개혁을 붙이는 건 자유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개혁 미래당의 개혁은 이준석 대표에게 보내는 러브콜에 지나지 않아 보이고 개혁연합신당은 저쪽 민주진보연합 쪽의 구성체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뭐 개혁이라는 이름을 썬내만해하는 것을 두고 또 무임승차라는 비유를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데 뭐 물론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려는 그 의지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3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동상이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글쎄요 크게 뭐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민심동행 창준위원장이신 신인규 위원장과 함께 제3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으로 넘어가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신인규 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법조인이시니까 아까 잠깐 예고를 하긴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 47개 혐의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이제 그게 다 통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2시 이후에 제가 또 다른 생방송이 있어서 실제 어떤 보도가 나오는지 팔로우를 하는데 2시 선고였거든요. 기사가 6시 넘어서까지 나오더라고요. 아직 재판이 안 끝난 거예요. 그 선고 결과를 읊는데도 시간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혐의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길었겠죠. 판결문은 저희가 뭐 아무튼 정확한 걸 지금 못 받은 상황에서 논평을 좀 해보자면 일단 이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당시의 사법농단 시리즈 중에 하나였고 그중에 아무튼 대빵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인 것이고 이거를 기소 당시는 중앙지검장 윤석열, 3차장 한동훈이었어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법조인으로서는 이 기록을 보지 못했고요. 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분석하는데도 뭐 며칠이 걸릴 만한 사안이고 또 재판 자체도 한 5년 했을 거예요. 1심을 굉장히 오래 끌어왔던 굉장히 거의 5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재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를 신뢰하고 우리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이 규정한 태도 위에서 지금 이 정치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법원의 재판은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워낙 재판 결정 하나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진영이 갈라지고 또 진영이 갈리면은 누구는 이건 1심이니까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아. 그러면 승복을 또 안 하고 또 상대방 쪽에서는 이제 1심이 나오면 원래는 승복을 하는 게 일단은 정치의 영역에서 맞거든요. 과거에는요. 정치에서 1심이 나오면 승복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만 돼도 일단 정치에서는 말을 아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이제 제대로 된 검찰이었나 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검찰도 이제 신뢰를 못 받다 보니까 1심까지는 우리가 보면서 1심이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승복을 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판부의 결정을 일단 존중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에서 무죄가 나오면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기소한 사람. 수사한 사람 여기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한동훈, 윤석열 이 검찰이 당시 문재인 정권이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적폐 수사를 과도하게 했던 저는 그 후유증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때 당시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그 한동훈 당시 3차장 검사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반드시 내야 될 것이고 저는 그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거는 저는 뭐 피할 길이 없다. 근데 다만 그러면 뭐 대법원은 나쁜 짓 해도 되느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사들도 사람이고 잘못된 행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첫 번째는 제도적인 보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라고 하는 이 대법원의 중심으로 한 이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사법권에 대한 평가나 통제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전 제도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삼권분립화에서 판사가 잘못할 때 그걸 누가 규제하게 돼 있냐면요. 국회가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가. 그러니까 검찰권이 저렇게 우르르 들어가서 대법원 가가지고 수사하고 영장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체제하에서는 국회가 사법부에 대해서 판사들이 잘못하면 탄핵을 하게 돼 있거든요. 탄핵을 통해 가지고 그 판사들의 신분을 정리하고 그걸 헌법재판소가 또 심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삼권분립 시스템화에서 이게 제도적으로 관리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그게 안 된 상황 속에서 검찰권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그 수사에 대한 결정은 지금 오늘 이제 1심 결정이 나온 거니까 1심 판결에 따른 검찰의 무리한 기소 여기에 대한 거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출근길에 보통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터뷰를 하니까
그때 수사팀장이었던 한동훈 팀장이 어떤 책임자였죠. 입장인지 네. 물어봤어요. 했더니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 나 이분이 제가 오늘 프리뷰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의도 사투리를 그만 쓰시라니까. 여의도 사투리 비판했던 분인데 여의도 사투리를 제일 잘 써.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법농단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내가 그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난 진짜 이게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런 대답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이런 말이 이제 보통 말방구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냐 방구냐 해서 말방구라고 하는데 화법 자체가 빙빙빙빙 둘려가지고 결국에는 그럼 잘못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내지는 현직은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대표로서 평가를 내리라는 건데 아무것도 이 워딩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쯤 되면 네. 비대위원장을 할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정계 은퇴라는 말도 아까워요. 왜냐하면 정계 이게 데뷔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공적인 역할을 이제는 할 수 없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자가 물어본 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니까 대표로서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과거에 이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3차장 검사 한동훈에게 묻는 거잖아요. 예. 그럼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죠. 잘못이면 잘못이다. 잘하면 잘했다. 예. 근데 지금 뭐 1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이걸 또 대법원까지 기다리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대한민국의 그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 질서가 네.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분들 때문에 너무 많이 지금 무너져 내렸다. 네. 그래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전 한동훈 위원장이 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공적인 역할에서는 이분은 할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있어서 이런 대답을 하실 거면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존재가 필요 없다. 단순하게 지금 신인규 위원장은 이제 그만해라 이 말이잖아요. 아니 그냥 사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아니 이런 식으로 아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결국에 수사를 했잖아요. 공적인 권력을 쓴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1심에서 무죄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검사로서는 너무 잘못한 거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전 비판을 하는 건데 문재인 정권의 중앙지검장이 누구였나요? 윤석열이지. 그 당시 3차장 검사 누군가요? 한동훈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배째라로 나오고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를 아예 본인들은 제3자적으로 유체이탈식으로 가겠다고 한다면은 그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치인들 평가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본인이 잘하면은 잘한 공로는 승계하고 잘못하면은 잘못한 거는 나몰라라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정치가 되겠습니까?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그 저희가 뭐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탄희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 같은 이런 그 판사들 중에 사법농단을 명분 삼아서 국회에 등원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 재판에 본질로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억울했던 어떤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이게 작성이 안 됐냐, 그건 뭐 이미 사실관계라서 작성이 됐었고 양승태가 거기에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여부는 또 따로 따져야 될 문제거든요. 그걸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1심 선고가 통무죄가 나왔고 기소한 사람들이 당시 검찰이었다면 그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피해가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까지 대답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대법원 수사 의뢰로 진행했다? 그리고 남 탓. 이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같은 우리가 재판을 하도 우리가 아무리 3심제라고 하더라도 1심에서 선고가 유무죄가 나오면 이재명 재판이었다 우리가 칩시다. 그러면 이재명 재판 1심에 대해서 여당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로 답변밖에 못 할까요? 근데 저는 아니겠죠. 당연히 유죄가 나왔으면 이거 범법자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저는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더 이상 이제 공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같다라고 제가 평가를 뭐 매우 박하게 했지만은 저 정도 되면요 본인이 검사로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도 하고 기소까지 한 건데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쨌든 고초를 겪은 겁니다. 어찌됐든 이건 뭐 진영을 떠나고 당시에 뭐 적폐 뭐 수사니 뭐니 다 떠나서 한 사람이 5년 동안 이렇게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잖아요. 그럼 검사로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5년 동안 누군가가 자기로 인해서 고초를 겪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미안함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좀 더 발전되면 공적인 책임 의식도 있어야 되고요. 예. 근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 이런 분은 공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냥 사인으로 본인만을 위해서 사시라. 예. 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뭐 물어도 대답도 안 할 거면 모도로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그냥 지금 변호사하거나 외부에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고요. 예. 가서 물어봐도 질문 답변 거부해도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분은 공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공적인 일을 하면은 물으면 답을 해야죠. 예. 근데 안 하잖아요. 예. 말방구 화법을 쓰잖아요. 예. 예. 그 이런 분은 자격이 없는 거죠. 본인이 자격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본인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자기도 힘들겠어. 매일 질문 받고. 저는 사실 뭐 원래 뭐 큰 기대를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뭐랄까 책임 있는 디테일하고 책임 있는 답변. 그러니까 적어도 그 앞에 그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든지 그리고 더불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고초를 겪으신 건 좀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뒤에 하지만 우리 국가는 3심제이고 아직 검찰의 항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더불어서 그 얘기도 이제 전 정치인들 하면 안 된다고 봐요. 2심 정도 나오면은 어느 정도 정치적 책임은 지고 그 다음에 다시 무죄가 확정됐을 때 복귀하는 게 맞지. 지금 뭐 1심 나와도 승복 안 하고요. 항소심 나와도 승복 안 하고 심지어 대법원 나와도요. 대법관들 공격해요. 예, 저 때 대법관이 누가 임명해가지고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그럼 대한민국 3심이고 5건에 3권 분립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헌법을 누가 지키죠 이거를? 예.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참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뭐 윤석열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는 문재인 검찰이라고 부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이라고 흔히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는 어쨌든 지금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검찰이기 때문에 즉각 항소를 보통 하는데 지금 판결문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끌어봐야 검찰에게 뭐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뭐 어떤 법리와 원칙을 따져봤을 때 지금 1심 올통 47개 혐의가 이거는 통 무죄가 된다는 거는 이건 진짜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거지 수사, 어거지 기소 내지는 괴롭히기.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 이익은 이분들이 다 받았거든요. 그럼요. 한동훈, 윤석열 이걸로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국 수사도 있지만 그 예. 앞단에서는 이 적폐 수사 몰이를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검찰총장 가서 대검 반부패 부장 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예. 그럼 이 이익 받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뱉어내라 이 말 안 하잖아요. 예.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증거 보충 그리고 증거로 입증하는 그 어떤 책임은 다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이 47개 혐의를 얼마나 꼼꼼하게 기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실제 공판 과정에서 뭐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입증하는 책임은 이분들 책임이지. 근데 자기 책임은 전혀 없다는 거죠. 실제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이 없는가 사법농단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또 있거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가 왜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았냐고 따질 뭐 사실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탄희 의원이 그 사법농단에 대한 그 비리를 고발했던 당사자로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는 그런 뭐랄까 뭐 권리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또 언론은 양쪽 다 잘못했다. 이탄희 넌 뭐냐? 이수진 넌 뭐냐라고 또 비판하는 것도 난 사실 그것도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책임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 히스토리가 쭉 있었던 건데 이 히스토리를 갖다가 자꾸 희석시켜서 통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양비론에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끝나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재판거래 의혹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심 무죄가 나온 거니까 무죄를 전제로 하더라도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럼 이걸 제도 보완 내지는 이런 판사들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제도 이걸 어떻게 그럼 우리가 좀 현실화해서 국회에서 가동시킬 것이냐 이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이탄희 의원이 얘기했던 것들 그 안에서 또 따져볼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47개 혐의를 갖다 넣었는데 1심에서 올 무죄가 나온다? 그럼 이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 대한 검찰권의 통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단계 1심이 나온 단계에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전직
검찰, 예. 그 현재 비대위원장이 저런 식의 말방구 화법을 써가지고 피해가는 이런 거는 정치를 더 이상 이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책임들을 좀 물어야 되는데 우리 언론이 이걸 다 그냥 희석시켜가지고 하나로 봐버리는, 그러면서 오히려 진영에서는 각자의 유리한 것만 뽑아서 쓰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거는. 저는 언젠가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실제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라는 판결을 이번에 처음 보는 것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핵심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이제 그 시각에 따라서 지금 유무죄가 갈린다고 보여지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권한이 과연 이 그 재판부로 하여금 어디까지 인정됐는지 그 주요 쟁점을 두고 판결문을 다 300페이지가 넘는데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아쉽네요. 47개 혐의가 통무죄인 건 저 처음 봤어요. 저 지금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거는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결론은 변함없는 거잖아요. 참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죠. 지금 오는 5일에, 그러니까 2월 5일입니다. 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1심 선고 이제 앞방. 이제 1심 선고가 구형이 7년이 나와가지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총 책임자인데, 이분이 중간 고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고하는 역할을, 사실상의 대법원장의 비석격이기 때문에 이제 차장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법원행정처 그렇죠. 차장은. 거의 뭐 모든 거를 다 실무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분이 위로 올라가는 보고를 할 때 양승태가 얼마나 알았냐라는 거를 이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증을 잘 했냐 안 했냐, 이제 이 대목이거든요. 근데 뭐 엉터리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책임자 실무자는 중앙지검장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제3차장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저는 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그 안에서 심판도 있고 양 팀도 있잖아요. 근데 양 팀도 있고 관중들도 있죠. 근데 저는 양 팀이 축구를 하면 평론가들은, 그러니까 해설자들은 어떤 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뭐 축구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아니 뭐 축구 못했을 때 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요, 이 레프리라고 하는 심판이 옷을 잠시 바꿔 입고 양쪽 옷을 다 갈아입고 유니폼을, 그러니까 세 겹을 입는 거예요. 맨 겉에는 레프리복을 입었다가 안에는 막 빨간 옷, 파란 옷, 자기 편의대로 옷을 바꿔 입으면서 이 플레이들을 완전히 다 교란해 버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교란을 하고 나니까 또 양진영은 또 자기들끼리 더 싸우는 거예요. 그 교란시킨 사람들은 쏙 빠져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축구 경기라고 하면 이 축구 경기를 논하면서 더 아름다운 축구를 만들어야 관중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발전하고. 근데 지금은 이 레프리의 교란 형태, 레프리의 그 이상한 형태 때문에 축구 게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이라고 하는, 그럼 검찰에는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 핵심 주체들이, 저는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축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히스토리가 길고 앞단까지 너무 올라가면은 너무 이 희석돼 있는 게 많아요. 뒤섞여 있는 것들이 잘잘못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거 다 차치하고, 지금 가장 핵심은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검찰의 정치 개입. 이걸 어떻게 우리 사회가 다 단절시킬 것이냐. 일단 이거부터 저는 순서대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뭔가 공명정대하다, 그리고 그 살권수라고 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뭐 이제 이래서 이제 그 소위 특검에 있었던 검사들을 뭐랄까 이제 존중해주고 심지어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이제 여당의 대표까지 된 건데, 그들이 했던 그동안의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마 훗날 또 언제 어느 시점에는 잘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런 한 단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는 예전에는 그 검찰 쪽에서 어떤 증거를 날조하거나 조작하거나 부풀리거나 해서 혐의를 여러 가지 갖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번에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지난 금요일에 양승태 이 판결을 보고 나서 47대 빵. 내가 알고 있던 검찰은 검찰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 한꺼풀을 벗겨내는 거라서. 최근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방송에서 밝히기 좀 뭐하지만, 늘 그 주장을 했던, 검찰은 증거 조작도 하는 집단이다라고 주장했던
변희재 대표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